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세찬 교수님, 태상호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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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의 주제 빠르게 확인해 보죠. 힌트 주실까요? 추욕 백체. 저게 힌트라고요? 이게 타이완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거라고 해요. 처음 봤어요. 저는 왜 배추 한 포기가 그러니까요. 다음 힌트 볼게요. 전쟁사에 기록된 대표적인 역전극. 역전극. 앞에 것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니까 대충 감이 오기는 하는데 네. 아마 전쟁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타이완 박물관 예. 그리고 역전극 하면 대충 감이 오실 것 같은데 힌트가 더 있나요? 세 번째 힌트. 마오쩌둥과 장제스의 만남. 이게 뭐 아실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정답 알려주시죠. 예, 이번 시간에는 현재 중국을 만든 국공내전에 관해서 알아볼 건데요. 국공내전도 1차와 2차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엔 특히 2차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저희가 2차 국공내전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니까 이 상황, 2차 국공내전 전의 중국 상황 한번 알아보시죠. 네, 1937년 중국과 일본의 이제 중일 전쟁이 발발해서 그해 8월에 이제 국공 간에 이제 국공 합작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팔로군이 왜 팔로군이냐 하면은 당시 국민정부군이 4단 이후에 군단급이 1로군, 2로군, 3로군 이렇게 번호가 매겨졌었어요. 그 중에 한 개의 군단, 8로군, 그거를 공산당군으로 준 것이죠. 그래서 8로군의 명칭이 거기서부터 시작을 됐어요. 그 나중에는 이제 그 로군을 집단군으로 바꾸면서 이제 18집단군이 됐습니다. 네. 공식 명칭은 18집단군인데 그래도 그냥 8로군을 썼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8로군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네, 중국 당시 보면 이제 중국 공산당군은 두 개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 마오쩌둥이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그 해난 지역의 우리가 말하는 팔로군과 그다음에 화중 지방이라고 그래 중국 중부 지역이죠. 그 양쯔강과 이제 황허 사이에 그쪽에 이제 신사군이라고 하나 있었으면 이건 한 10,000여 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여기 이제 지도자는 샹잉인데 사실 마오쩌둥과는 약간 라이벌 관계가 있어요. 이 집단군을 1941년 1월에 중국 국민정부군이 공격을 해서 아예 섬멸시킨 게 있었어요. 왜 이렇게 발생을 했냐면은 사실 37년부터 한 39년까지는 정신이 없었어요. 공산당군이나 장제스나 마오쩌둥은. 왜냐하면 일본군이 너무나 힘을 합쳤기 때문에 그거 방어하기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38년, 39년에 들어서 일본군이 더 이상 진격을 못해요. 그래서 그 전선이 교착되면서 소강 상태가 되죠. 그래서 장제스가 이제 그 소강 상태에 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중국 공산당이 너무나 확대가 돼 있는 거예요. 애난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밑에 화중적 일부 지역에 있었는데 이게 점점 확대되더니 화북에서 화중으로 내려오고 이 신사군이 북쪽으로 올라서 황허 이쪽까지 연결되는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이 장제스 입장에서 이걸 두고 볼 수만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신사군의 명령을 내요. 실제로 신사군과 팔로군은 장제스 직속으로 위화 부대예요. 왜냐하면 국공 합작을 통해서 한 개의 부대로 편제됐기 때문에 총사령관은 장제스인 거예요. 마오쩌둥이 아니에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마오쩌둥이 지휘를 했지만은 그래도 장제스한테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신사군 너희는 황허를 넘어서 북쪽으로 이동해라. 네. 이렇게 지시를 해요. 그런데 이게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상ing이라는 신사군의 상ing이라는 사람이 마오쩌둥에 전보를 보내서 어떻게 하냐 물어봐요. 근데 마오쩌둥은 명확한 답변을 안 해줘요. 꺼리고 있는데 또 이제 장제스가 최후 통첩을 해요. 1월 며칠까지 너희가 이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를 공격하겠다. 북상해라. 다시 전보를 보내게 되는데 이때 마오쩌둥이 이제 그 사료에 남아 있거든요. 애매한 답변을 해요. 북상하라 또는 북상하자라는 말을 하지 않고 국민당군을 믿으면 안 돼. 장제스를 믿으면 안 돼. 철저하게 대항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만 해요. 그래서 우왕좌왕하다가 날짜가 돼가지고 국민정부를 피하기 위해서 우연히 남쪽으로 행군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위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했는지 모르지만 남쪽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장제스 정부군에게 포착이 돼요. 그러니까 장제스 입장에서는 우리가 북상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더 남쪽으로 내려가? 이거는 완전히 명령 위반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포위해서 한 9,000몇 명 정도 살상을 해요. 이게
완난사변이라서 이제 완난사변이라고 하는데 그에 이제 국내적으로 엄청 반향을 일으키죠. 왜냐하면 국민당과 공산당 합쳐서 일본에 저항을 해야 되는데 아군끼리 죽인 거잖아요. 그래서 장제스가 이건 자기 권력만 과하려고 한다. 장제스가 엄청난 비난을 받아요. 그리고 샹잉도 죽고. 그래서 마오쩌둥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걸 계산했는지도 모르죠. 예, 자기의 라이벌을 제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자기가 이제 가장 아끼는 부하 천이를 그 사실 신사군을 다시 또 만들어요, 그 자리에다가. 근데 이제 완전 자기의 뭐 직속 말 잘 듣는 부하를 해서 완전 자기 군대로 만들죠. 그리고 다시 신사군을 만드는데 장제스가 반대를 못 해요. 여론이 너무나 안 좋아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보다 더 큰 규모로 신사군을 만드는 게 정말 중국 공산당군은 마오쩌둥의 속에 들어가게 되죠. 어쨌거나 이 사건을 통해서 국민당 공산당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공산당이 이렇게까지 세력을 확장을 했으면 마오쩌둥 입장에서는 이제는 약간 국민당과 협상보다는 좀 무력으로 네. 밀고 나가고 싶다. 좀 통일을 향한 야망을 좀 드러내고 싶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실제로 이제 45년 일본 항복선언 이후에 국민당 공산당 굉장히 충돌이 많았어요. 그래서 소규모 충돌이 많아서 이걸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전쟁이 끝나는데 어떤 중국도 새로운 미래의 어떤 중국을 건설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어떤 희망도 있잖아요. 그래서 장제스가 사실은 먼저 마오쩌둥한테 우리 이렇게 군사 충돌하지 말고 정치적談판으로 둘이 만나서 해결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네. 그래서 전문으로 이제 애난으로 보내게 되는데 마오쩌둥이 거절을 해요. 거절한 이유는 충칭에서 하자고 했거든요. 충칭은 장제스의 중심 도시잖아요. 그럼 자기가 거기 가서 암살을 당할지 독살을 당할지 알지 못하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미국의 헐리라는 특사가 애난을 방문을 해요. 그래서 당신의 신변 안전은 미국이 보장해주겠다 하니까 충칭으로 와서 전쟁하지 말고談판을. 그때 미국과 중국 사이는 괜찮았어요. 네. 그래서 해라 그러니까 그제서야 마오쩌둥이 그러면 알았다, 간다 이렇게 가게 되죠. 그게 이제 충칭談판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1945년 8월 28일부터 10월 10일까지 한 40여일간에 걸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마오쩌둥과 장제스가 18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고요. 이때 이때 마오쩌둥은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요. 지금까지 마오쩌둥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 애난 쪽에서 혁명군 사령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직하고 저돌적이고 야심차고 혁명적이고 이런 사람, 말도 안 듣고 이런 사람은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냐면 내가 가서 국민당이 요구하는 거에서 일부 협조를 하겠다.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도리적인 모습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리고 양보를 통해서 그래서 국민들과 어떤 무당파, 어떤 중간 세력들에서 내가 굉장히 그런 인상을 보여주도록 노력해 이렇게 다짐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행동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많이 바꾸려고 노력. 사실 그런 장제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서로가 굉장히 양보를 하고 어떤 도의적이고 이런 것을 대중한테 많이 보여줘. 아까 그 사진도 보셨지만 보여주게 돼요. 그러나 문제는 이제 마지막 그 중국 공산당이 요구를 하죠. 그래서 마오쩌둥이 그 연합정부 건립을 하자, 그다음에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헌법을 제정 이렇게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일부는 국민정부도 들어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역시 군대 문제예요. 자, 군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마오쩌둥이 이런 제안을 해요. 우리가 뭐 물론 90만 정도 가지고 있지만 만약 국민당이 한 120개 사단 정도, 한 120만 정도 줄이면 우리가 한 20여만 정도로 줄여줄 수 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진짜 줄이겠습니까? 줄이죠. 양보한 거예요. 마오쩌둥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공산당이 5분의 1 정도로 병력을 갖겠다는 거네요. 양보라 이런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다는 것이죠. 어쩌면 전략 중에 하나죠. 그러면 장제스가 이거를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장제스는 기본적으로 군대는 하나의 정부 아래 자기의 밑에 지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줄이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소속으로 들어와야지.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협상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근데 국민들 입장에선 야, 마오쩌둥이 양보했잖아.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어쨌거나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일본군 접수하는 것을 우리도 일부 접수를 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장제스가 동의 안 하죠. 이미 일본군이 자기한테 그렇죠. 접수하겠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오쩌둥은 계속해서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국민정부가 계속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 여론을 통해서 다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장제스 입장은 하나의 정부고 너희는 우리 정부 편제 아래에 있는 그렇죠. 집단인데 예. 이 협상을 기본으로 하는 건데 네. 마오쩌둥은 네, 두 개의 정부로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라보는 것도 두 개의 정부가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으니 네, 그렇죠. 마오쩌둥은 양보하는데 장제스 너는 왜 이렇게 뻣뻣하냐 네. 이런 여론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마오쩌둥 그 당시에 세력이 약하니까 그러면 황화 이북 지역, 몽골 지역과 어떤 베이징 근처의 어떤 서북 지역, 화북 지역 일부를 공산당이 통치하게 해달라 이렇게 좀 제안을 하죠. 근데 사실 그거를 장제스가 받아들였다면 네. 장제스가 중국에 남아 있을 수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중국의 진짜 중심, 중원이라고 하는 지역은 다 장제스 거가 될 수 있었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장제스 입장에서는 당시 자기가 월등하게 앞서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죠. 협상이 안 됐다. 뭐가 시작될까요? 협상이 안 되면 네. 다시 싸움이 또 시작되죠. 그렇죠. 싸움을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자, 국민당과 공산당. 그 장제스가 이렇게 자신만만한 이유는 아무래도 본인이 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초반에는 아무래도 병력 수나 아니면은 장비의 질 모든 걸 따져도 국민당군이 강했죠. 그래서 자료를 좀 찾아보면 네. 국방군사연구소 자료에 당시 병력과 이 질적인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정부군은 총 병력이 430만 명. 네. 그리고 정규군 중에 정규군이 200만 명이고 정예사단은 최신 미군 장비로 무장을 하고 있다. 이 200만 명이면은 이제 나머지 230만 명이 남잖아요. 네. 그들은 그래도 구식 무기와 일본에서 노획한 장비, 일본군에게 노획한 장비로 무장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국민 정부의 통치 지역이 중국 전역의 4분의 3에 달해요. 근데 그 4분의 3이 뭐 이런 향촌 지역, 변두리 지역이 아니라 중국의 주요 도시들 그리고 교통의 요지는 대부분 다 국민당에서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아주 유리한 고지를 도적이네요. 선점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게 반면에 그러면 중국 공산당군은 어떤 규모였냐 네.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총 병력이 정규군이 120만 명 그리고 민병이 220만 명 정도입니다. 장비는 주로 노후화된 장비, 그러니까 구식 장비 아니면 노획 장비를 주로 운영을 했고요. 이들의 통치 지역은 전국의 4분의 1 정도에 지나지 않았고요. 그 4분의 1도 농촌, 외곽 지역에 집중돼 있었죠. 또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 아까 협상을 국군 간에 했잖아요. 네. 했는데 그 뒤로도 이제 그 마샬 장군을 좀 특사로 보내가지고 트루만 대통령이 보내가지고 또 협상을 하도록 해요. 근데 결국 결렬이 돼서 트루만 대통령이 장제스에 대한 지원을 다 끊어버려요. 그래서 마샬 장군이 도저히 뭐 서로 군사적으로 충돌하니까 우리는 개입하지 맙시다 해가지고 예산을 엄청 예산도 끊고 심지어 탄약까지 더 이상 지원 안 하고 공개적으로 발표를 해요. 이게 참 전쟁이라고 하면은 그 전략을 어떻게 짜는지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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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측의 전략의 차이는 어땠어요? 네. 그래서 대략 좀 보시면 가장 핵심이 되는 지역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선양 이런 것 중에서 만주 지역이 한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냥 동북 지역이라고 표현하고 두 번째는 그 과거부터 계속 중국의 수도였던 베이징 지역이잖아요. 그 네. 당시에는 이제 베이핑 북평이라고 했어요. 난징이 수도였기 때문에 베이핑, 그 화북 지역이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난징 바로 난징까지는 이제 국민정부가 이제 접수를 했고. 그 양쯔강을 바로 지나면 휘저우라는 것이 있어요. 그 휘저우 화중 지역에 이 세 군데가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제스는 이미 세 군데의 중심 도시는 점령을 했어요. 점령을 했고 일단 동북 지역에 아까 그 만주 지역으로 소련군의 물자를 받기 위해서 40만 명의 대군을 보냈었거든요. 거기에 린베오의 30만 대군까지 하면 거의 70만 대군이 거기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지역을 일단 공격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양쯔강 이 남까지는 점령을 했지만 이북에는 아주 지금 화중 지역에 중국 군사력이 많이 포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공격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베이징의 서북쪽으로 보면
우리가 장각으로는 장지아커우라고 그러거든요. 그 지역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 지역을 공략하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엔화를 공략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제스는 약간의 거의 뭐 약간의 시간차는 있지만 그 네 군데의 지역을 거의 순차적 동시적으로 공격을 해서 공산당군의 점령작을 완전히 자신이 다 점령하겠다 이런 전략을 취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이제 공산당군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뭐 일부분 부분적으로 전투를 하고 또 부분적으로는 그런 전략을 통해서 또 민심 이반을 통해서 국민정부군의 어떤 사기를 굉장히 저하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했죠. 예, 그런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식적인 전략으로서는 향북 발전, 향남 방을 하는 전략 방침을 세요. 무슨 말이냐면 향북, 그러니까 화북 지역과 동북 지역으로 발전을 시킨다는 거예요. 네. 점령적으로 확대하겠다. 그래서 병력도 계속 모으고 그러지만 화중 지역에 있는 지역은 방어를 하겠다. 그래서 상당히 넓은 지역에 그 분포되어 있어도 그거를 양장 이보로 전부 다 소집을 시켜요. 소집시켜서 각계 격파를 방지하는 그래서 방어만 일하는 어느 정도 지날 때까지 그런 전략을 치고 일부 방어가 완료가 되고 병력을 화북이나 동북 지역의 병력이 충원된 다음에는 다시 반격으로 나가겠다. 이런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공산혁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핵심에 있는 저 동북 지역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아쉽게도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하기 때문에 다음 이 방송을 봐주신다면 재미있는 국공내전 계속해서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준비할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 1945년 태평양 전쟁이 끝나자 중국의 국민당과 공산당이 맞붙는 제2차 국共내전이 일어난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의 기동전과 게릴라 전술로 인해 국민당은 연전연패를 거듭하게 된다. 이후 국민당 군대는 양치강을 거점으로 방어선을 펼치고 최후의 전투를 준비하게 되는데 장제스와 마오쩌둥이 중국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맞붙은 제2차 국共내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 중국 대륙의 패권을 두고 경쟁한 제2차 국共내전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